네, 안녕하세요.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지속가능 발전 리더 양성교육에 제가 초대를 받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강의를 지난번에는 했지만 바로 이 자리 같네요. 오늘은 아쉽게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인류세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뭐 있었으니까 뭐 퍼진 건데 왜 퍼졌을까? 과거에도 우리 전통 사극을 보면 역병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봉쇄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강화된 거리두기 2.5, 또 2.0으로 낮췄더니 다시 늘어났다 해가지고 오늘도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거리두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일상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이웃하고 내가 만나서 의논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줘요. 그대로 가지 않으면 정맞거나 도태되죠. 한 80년 전에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도 팔리니까 나중에라도 기회 되시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거를 빅브라더가 정해주죠. 그대로 하면 인생이 편안해요. 하지만 거기엔 나는 없죠. 거기에 저항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걸 맥도날드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죠.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카운터에서 뭘 먹겠다는 것. 뭐 그것밖에 없죠.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맛은 똑같고 가격만 다르죠. 그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 내가 먹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규격화된 삶을 우리가 살았거든요. 거기에 코로나19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오늘 새벽인가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10번째로 기조 강연인가요? 인사인가요? 하여튼 하는 걸 좀 끝까지 봤습니다. 나름대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잘했고 그것이 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선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셨는데 한국판 뉴딜에 환경단체들은 썩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환경단체들은 왜 반가워하지 않게 됐는가? 한국판 뉴딜을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또 현상이 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 또 환경단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또 정부에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기준을 우리의 일자리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이든 결국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그 일자리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지향하는 일자리라면 혹 모르겠지만 기존의 그 기득권, 자본,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자리라면 코로나 다행히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또 다른 그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20이든 21이든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시해 많았던 경고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같이 무시했어요. 이제 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리의 지금과 같은 삶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하면서 그 시간은 저는 구애받지 않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구애받아야 되죠. 다행히 이 영상은 중간에 끊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듣는 분의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말을 하는지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나중에라도 길이든 어떤 현장이든 만나 뵈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지금 나가고 있죠? 박쥐가 원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왔습니다. 우후죽순, 비 나온 다음에 죽순은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라도 있지. 그 책 중에 한 10%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출판 시장에서 나도 이번에 젓가락 한번 올려보겠다고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전에 썼던 거를 리바이벌한 책들, 코로나 얘기는 거의 없고 최근에 코로나 얘기 살짝 올려놓고서 마치 새로 쓴 것처럼 표지 바꿔놓은 책들이 나머지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걸로 다 새롭게 돈벌이 할 게 뭘까 하고 쓴 책들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결같이 이 박쥐를 원흉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환경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박쥐를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한 게 이제 우리죠. 박쥐는 생활하는 환경이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다양한 그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죠. 그런 걸 포유류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많은 생물들의 몸에는 유전자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면역이 강력할 때 그거는 가만히 있지만 면역이 약해졌을 때 확산돼 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걸 잠복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 몸이고요. 인간이라는 큰 종으로 본다면 인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어쩌면 그 전에 인간에 진화되기 전서부터 온 걸 수도 있어요. 그 돼지도 있을 것이고 박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박쥐의 몸에는 많고 그것이 사람이 박쥐의 환경을 파괴하고 박쥐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는 박쥐를 잡는 과정에서 박쥐의 피가 섞일 수도 있고 체액이 섞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사람의 몸에 왔으면 대부분은 잘 못 견딜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이 확산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생명공학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종장기 이식 요즘 그런 거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손을 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돼지 장기로다가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챙기겠다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돼지 바이러스가 사람에 왔을 경우에 끔찍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할까요? 1년에 100억씩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쥐뿐만 아니라 천상갑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과정인 것이고요. 여기 여러 번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동그랗게 생겨서 그 야구공처럼 보이죠. 이거 반으로 잘라보면 그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다. 이건 그림입니다. 꼭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한 가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제하는 과정에서 RNA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는 또 다른 거라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게 변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바이러스의 특징은 또 유전자를 또 서로 잘 교환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을 넘기는 게 여기 있군요. 자, 저는 이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화면 가지고 다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마도 큰 슈퍼마켓이겠죠? 이분은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차 갖고 있는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 와서 다 쓸어갔어요.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는 쉽게 퍼집니다. 우리 일상에 차지하고 있는 뭐 대형 마트, 거기에 있는 음식은 일주일치입니다. 전 세계 음식이 다 오지요. 사실 거기에 내가 참기나 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건 필요할 때 딱딱 갖다 놓는 거죠. 그때 조금 늦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기 선택권이 없는. 우리는 운 좋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잠시 있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줄 길게 서고 그랬죠.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길 때 어떨까? 많은 분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식량 문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삶이 비대면입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내 아이도 그렇고. 저도 나이 들면 저는 안 그러고 싶어도 요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우고 싶어도 산후조리원에 맡겨야 되는, 나는 유치원에 안 보내고 싶은데 보내야 되는, 그래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이런 데서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직격탄을 줬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언택트라는 말은 좀 영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식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잘난 척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 이미 거리두었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건데, 저는 그 대책은, 거리두기는 지금 팬데믹 창궐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는 대책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많이 봤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의료진에게 고마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파업하는 의료진을 보고 괜히 이해했네 하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간호원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도 계층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교 1등 기득권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용납이 돼야 되는 거라는 착각. 저는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많이 봤던 이 그림. 바로 이들은 원래가 있던 없던 우리가 쓰는 말 언택트입니다. 바로 여기 뉴욕이잖아요. 뉴욕의 할렘.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게 사는 사람들. 내가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관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꺼번에 먹고 손 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에 잘 사는 롬바르디아 거기도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거죠. 자, 뭐 이거는 또 처음은 아니죠. 1918년에 있었던 독감입니다. 그때 독감은 좀 달라요.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RNA 바이러스임에는 똑같지만 RNA 가닥이 코로나 하나고 이건 8개입니다. 독감은 바깥 안에 돌기가 2가지가 있고요. 이 2가지가 또 몇 가지 타입이 더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조합하면 135가지가 됩니다. 135가지 안에는 8개의 RNA 가닥이 있고 그 RNA 가닥에는 사람에서 기어난 거, 돼지에서 기어난 거, 닭에서 기어난 게 막 섞여 있어요.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1차 대전에 있었던 소식을 솔직하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페인 뉴스만 믿는 거죠. 그 당시는 1차 대전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된 거고요. 처음엔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별게 아니었고 그런데 이것이 RNA는 DNA 바이러스보다 복제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DNA는 실수해도 그 짝이 있으니까 그 짝을 찾아서 다시 실수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만 배나 많은 실수를 해요. 대부분의 실수한 바이러스는 도태가 될 겁니다만 그중에 100만 개 중에 몇 개라도 환경에 이겨내면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2%에서 5%, 당시 뭐 통계는 믿을 수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조류 독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1차 대전 때 그 참호에서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당시 알려진 것만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골에서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놀래서 많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갔죠. 그때 자본은 도시에다가 슬럼을 만들어서 수용을 했어요. 그 슬럼에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사체들이 쌓였다고 얘기하죠. 그 바이러스는 H1N1이라고 하네요. 그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 우리나라는 14만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뭐 그 당시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될 확률은 매우 높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H1N1 이거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때는 어쩌면 우리 당시 사회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의료 기술이 뭐 워낙에 빼어나니까 2018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2018년에 생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코로나19는
1930년대에 발견됐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시시해가지고 뭐 닭한테서 발견됐다 그러는데 시시해서 이렇게 뭐 굳이 뭐 치료제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스나 메르스는 사라졌을까요? 그때 역시 모릅니다. 사라졌는지 사라졌다고 믿는 건지 현재는 하여튼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동물 또는 어느 생물 속에 들어가 있는지 또 모르고요. 또 지금 뭐 티벳이나 이런 동토에 얼어 있는 포유류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지 현재 모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기후변화가 돼서 동토가 이미 녹고 있죠. 녹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또 다시 퍼질지 그것도 역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인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918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서 사라졌다.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인구는 늘었습니다. 다행히 인도도 최고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인도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농촌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삶, 그래서 이웃들이 서로 이웃의 상태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치료되길 기대하고 이러는 삶인지 환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사망자는 적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인데요. 근데 이 코로나의 독성이 점점 강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건 인도의 상황입니다. 그 아까 얘기한 마이크 데이비스가 인도의 상황을 또 책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영국이 지배할 때 상황이죠. 인도에서 나온 식량을 영국으로 다 가져가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사례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가 그 농촌지대로 뚝뚝 어느 정도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으면 간대가 얘기하듯이 70만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면 서로 그들 간에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이런 게 급속히 퍼지지 않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퍼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를 한번 보죠. 저는 우리는 K방역 정말 제가 봐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가끔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탈하는 사람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이 강력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일탈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도 인구가 이게 1980년대나 90년대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시에 수도권의 큰 역, 지하철역에 이런 인구 시기가 있었어요. 1984년인가 7월인가 4천만을 돌파했죠. 그때 뉴스가 큰일 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밟혀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살 공간이 없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5천만이 넘을까 말까 하죠. 넘었다는 말도 있고 다시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4천만 돌파했을 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굴별 말고 뭐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하죠. 지금은 5천만이 넘었고요. 식량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식량 수입, 우리나라 농토가 그만큼 사라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꾸 전공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갑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 고령화 사회는 7%가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고령 사회는 14%를 얘기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20%가 넘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는 17년 됐다. 일본은 24년 됐다. 그래서 일본이 유럽보다 앞섰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빠르죠. 근데 걱정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죠. 중국은 아직도 땅도 넓고 농촌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코로나19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범위하게 퍼진 건 뭐 때문에 그럴까? 가디언지에서 나온 책에 보면 중국에서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을 주목합니다. 중국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시멘트를 영국에 부으면, 가디언지가 영국이니까요. 영국에 부으면 영국은 테라스처럼 편편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100년간 생산했던 시멘트를 중국이 딱 3년 만에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점점 생태학적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고속도로가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천지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억압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을까? 자, 전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과학기술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19도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은 막 서두르라 그러잖아요. 또 러시아에서는 이미 주사를 맞고 있고요. 중국도 역시 그렇게 하죠. 백신 다 부작용도 없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아이를 안 낳으면 브링클리닉에서 낳으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기는 나이 드신 부부와 좀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죠. 이 젊은 여성이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입니다. 이 루이스 브라운은 이게 78년도에 태어났, 76년도, 78년도, 1978년도. 루이스 브라운은 자기는 내 몸 스스로 아기를 낳겠다고 큰 소리 쳤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86년도인가요? 70, 하여튼 그때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서울대학교에서 태어났는데 10년 정도 뒤에서부터 태어났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링클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도시입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최병성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또는 1급 경고라는 책이 최근에 또 나왔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 시멘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그냥 시멘트잖아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멘트 1kg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가 0.9kg이 나옵니다. 시멘트 그 자체가 이산화탄소라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시멘트를 켜켜이 쌓아놓은 것이 서울 강남이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성도 신도시. 거기 가면 야간 조명을 야간에 나오는 그 불빛을 촬영하겠다고 하는 작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그 갯벌을 매립한 데다가 50층짜리 아파트를 쫙 줘놨는데요. 글쎄요, 올해 태풍이 3번 왔죠. 몇 년 전에 부산 거기 태풍이 오니까 마린시티에 물고기가 올라갔죠. 거기는 송도 신도시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에요. 건물 사이에 바람도 강력하다고 했죠. 부산은 태풍이 많이 오는 곳이지만 인천은 안 와. 그런가요? 점점 자주 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 길에 희한하게도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다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도 신도시 안전할까요? 물론 이 도시는 편안하죠. 한번 거기에 저도 뭐 떠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기는 또 다른 식민지를 요구합니다. 물 없으면 안 되고요. 가스, 전기, 통신 이걸 다 요구하지만 쓰레기는 다 바깥으로 버리죠. 비가 오면 바로 여기는 지금 비가 올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마 동경일 거예요, 사진은. 뭐 서울 강남도 비슷하죠. 비가 올 때 흥건하게 물이 고입니다. 호수나 마찬가지로 물이 고이고 비가 그치자마자 사막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그 나머지 지역이 때 아닌 홍수를 만나거나 이럽니다. 인천이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인구들이 몰려 살고 또 이런 곳을 만들면 또 이제 거기 연결해주는 도로들이 필요하고 자동차들이 가득 차죠. 우린 이런 거를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인천을 이부망천이라고 얘기했던 의원이 있었죠.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왜 그럴까? 서울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을 만들어 준다는 논리로 건설업자들이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집이 필요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택단지를 만들고 갯벌을 없애버리고 산을 헐고 그 대규모 주택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에서 지하철 한정거장이라고 광고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저녁이 없어요. 새벽부터 나갔다가 오밤중에 들어와가지고 골아 떨어집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전혀 관심 없어요. 이웃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빨리 서울 빨리 가게 도로 내라는 게 그들의 요구죠. 글쎄 여기 수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겠죠. 여기 올 때마다 잘라지는 거 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는 수원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더안파크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택시 운전 아시는 분은 농촌진흥청이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농대가 30년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만 더안파크를 모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과학이 또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어렵고 점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온실을 개발해 보자. 미국에서 실시했는데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거는 1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1은 벌써 실패했고요. 2도 실패했습니다. 6개월 동안 7명이 살고 나면 그 가능성을 보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모든 생태계가 다 완벽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서로 싸웁니다. 안 그랬던 사람들이 무섭게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건
이거를 생태학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문학적인 해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위 삶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주목해 봅니다. 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딱 한 번 봤어요. 이사 오기 전에는 그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몰랐어요. 아랫집은 잠깐 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물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됐어요. 그 위층 사람하고도 잠깐 친했어요. 꽁깡거리는 걸 우린 참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음식 갖고 와서 만나서 차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꽁깡거리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간 다음에 학원 다니느라고 꽁깡거릴 틈이 없대요. 자, 거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사는 연수구에 16세 소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가지고 사냥했던 일이 있었죠. 콘크리트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바로 그 아파트가 연수구에서 제일 큰 아파트고요. 그 사이에 녹도가 있는데 녹지로 형성된 그 골목이죠. 거기에 까치가 유난히 많았어요. 까치 소리 시끄럽다고 까치를 집 저놓는 나무들을 쪼르륵 잘랐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랬더니 하는 말, 화성에서 살면 되지.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그냥 흰기루다. 자, 화성에 이런 걸 질 수 있다고 해도 누가 몇 명이나 갈 수 있겠어요? 이 지구에서 이 자재를 다 가져가겠습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지금의 환경, 아직 여유가 있다면 지구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광고하고 언론에 나오고 우린 마치 이렇게 될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환영에 맞지 않는 것이 이런 그림이죠. 이게 부두처럼 생겼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가 온 이탈리아고 저 위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데가 롬바르디아입니다. 자, 저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 제목이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 책 아래에 있는 건데 64페이지 작은 책입니다. 문고판보다는 조금 큰 책인데요. 이 그래프의 폭이 9cm쯤 돼요. 여기에 석유 소비를 나타낸 도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쭉 아주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지게 작대기처럼 가운데가 쏙 들어가고 다시 사라지는데 대략 2200년 정도 되면 없어지네요. 이제 석유는 그때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석유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 100년 됐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왜 이렇게 0년부터 4000년까지 뒀을까요? 이거는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0년서부터 4000년까지 본다면 이때 우리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겠죠. 과거의 기록이 있고. 이 역사의 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이 석유를 모르고 핸드폰을 모르니까 불행했을까요? 자동차를 모르니까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비행장이 없으니까 정말 불행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석유인 삶, 이거는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이거를 이 저자는 잔치라고 봤어요. 잔치. 우리 석유 잔치 속에 산다. 잔치. 1년에 어느 날 저녁 때 모이는 거예요. 돈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초대하고 신나게 지금 먹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끊어지려고 그래요. 음식도 끊어지고 시간도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얼른 마치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판 뉴딜 석유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가 있죠? 현대자동차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대안이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석유를 몰랐던 다음 세대에서는 모르긴 해도 핸드폰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하고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직업 세계를 창출한다고 이제 자랑스럽게 유엔에서 얘기하시던데, 이번 녹색평론이라는 잡지, 제가 아주 두 달에 한 번씩 저를 갱신하게 만드는 그런 잡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잡지에서 주목한 게 있어요?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게 전기 안 들어간다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10배나 더 들어간다고요. 10배. 온라인으로 뭐 극복한다고요? 석유 없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전 정부의 관료들은 과거 정부의 관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 이 밑에 한번 설명을 보십시오. 이 도표를 석유 생성 시기까지 연장해서 그리면 왼쪽으로 17km의 종이가 더 필요하다. 이 종이 9cm짜리예요. 그래프는 석유는 언제 생겼냐? 대략 4억 년 전, 4억 5천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거리 짧은 시간에 다 없어요. 지금 이거는 잔치라고 이 저자는 얘기했지만 잔치가 아니라 환락입니다. 환락. 지금 환각제를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은 앞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여기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아직 삶을 바꿀 수 있는 반성의 여지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